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가르치는 김중백입니다. 오늘은 이제 11 주차의 두 번째 시간이 벌써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챕터 7을 마무리하고 챕터 9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에서 우리가 이제 집단 간의 평균과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항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는 사항을 있는 그대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입체적으로 다각도적으로 변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자연과학과의 가장 사회과학의 큰 차이는 역시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요. 소위 말하는 레플리커블 반복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험 같은 경우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결과가 미국이든 어디든 같은 조건에서 실험 조건을 만들어만 줄 수 있다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과학의 원리이죠.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고 똑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고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층이 다르고 즉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서 매번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주제가 놓인 다양한 상황이라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회학적 상상력 안에서 이 맥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소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소득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 어떤 사람은 소득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소득을 적게 버는데 기본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소득을 많이 벌고 왜 어떤 사람은 소득을 적게 버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 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득을 위치시킬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단순히 통계학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또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이제 문제 해결.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문제 해결. 사회혁신.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과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회를 혁신하고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내지는 어떤 조직은 어떤 사회는 어떤 집단은
응당이 누려야 할 대가나 응당이 누려야 할 리워드나 뭐 응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다른 집단과는 구분되는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이든 더 낮은 수준의 성과건 더 낮은 수준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결과를 왜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이 왜라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 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7장에서 배운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집단, 즉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 집단 간의 가장 일반화된 성격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하는 게 1차고 이 비교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과연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교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온몸이 닿기만 해도 뭔가 되네요. 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쓰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펜이 지나가야만 이게 뭐가 되는데 이거는 이 전자칠판은 뭐 이렇게 해도 다 이게 되기 때문에 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좀 적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사회과학에서 핵심은 비교 플러스 일반화.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일반화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추론인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결과가 이 소위 말하는 샘플에서만 나오는 건지 이 샘플이 표집된 파퓰레이션에서도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찌 보면은 비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냥 아무런 비교를 처음부터 가정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서 비교의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이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득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요거와는 좀 다르지만 이제 결혼을 하는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조건 내지는 어떤 맥락 조건을 가진 사람 내지는 어떤 맥락에 위치한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으로 이제 진출할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즉 우리의 사회 현상은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콘스턴트 상수라고 하죠. 이게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상자가 긴가민가 하네. 항상 할 때 그 상자죠. 숫자 할 때 숫자고 우리 사회 현상이 컨스턴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장에서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의 차이를 배우고 퀀터테이티브 가지고서 하는 평균의 차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는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파이 2, 파이 1, 즉 모집단의 2번 모집단과 1번 모집단의 차이를 2번 모집단의 표본과 1번 모집단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설의 형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모집단과 2번 모집단의 모수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버리면은 2번 모집단에서 1번 모집단을 뺀 것은 0이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1번 모집단에서 2번 모집단을 뺀 것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영가설이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2번 모수에서 1번 모수를 뺀 것이 0과는 다르지 않다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곧 2번 모수에서 1번 모수가 뺀 거를 또 하나의 모수로, 어나더 모수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나더 모수를 보가 있다고 치고 이 어나더 모수가 그러면 이퀄 0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2번 모수에서 1번 모수를 뺀 새로운 모수가 평균이 0이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그린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맞다고 연가설에서 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두 개의 표본 비율에서 표본 비율 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 표본 비율 간의 차이가 과연 이 영가설에서 제시된 0이라고 했을 때 과연 95% 신뢰 수준이라면은 이 95% 신뢰 수준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스탠다드 에러로 봤을 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95%일 때 1.96 스탠다드 에러보다 작게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은 0이 맞다고 모수 2 마이너스 모수 1의 0이라고 가정해서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능한 표본 평균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들은 비율들의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가능한 평균이라고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가능한 비율들 가운데서 95%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95%는 해당되면은 쉽게 표현해서 95%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이상하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2번 집단의 모비율 마이너스 1번 집단의 모비율이 0과 다르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어떻게 기각을 하고 영가설은 채택을 하죠. 다만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택은 두 가지 집단의 모비율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집단의 모비율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9글자 거죠.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거 눌렀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가끔씩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분이 지나갔어요. 자, 7.9, 9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The Global Charitable Trust asked how often do you donate? 얼마나 자주 기부하나요? The response sometimes was given by 22.1%. 그래서 컨트리 A가 있어요. A라는 나라에는 20.221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N은 1.532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467이죠. 그래서 10N은 NA, NB는 1098인 거죠. Assuming random sampling, 95% confidence interval for the difference between corresponding population proportion is 0.21, 0.28.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이 두 개의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0.467 빼기 0.221 하고요. 곱하기 95% 신뢰 구간이니까 얼마겠죠? 네. 1.96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가겠죠. 근데 스탠다드 에러인데 여기에서 신뢰 구간을 그냥 구하는 거잖아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1, 5, 3, 2, 221, 779 더하기 1098에 0.467 곱하기 0.53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바로 이거다. 즉 얘네 둘의 그냥 차이는 얼마예요? 그냥 차이는 246이죠. 그냥 차이는 B 빼기 A는 246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246인데 여기서 그러면 저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보면은 안 구해봐도 대략은 뭐 이게 221이 되니까 0 한 3 정도가 스탠다드 에러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그래서 요거를 스탠다드 에러에서 스탠다드 에러는 더 작겠죠. 여기다가 1.96을 곱한 값이 스탠다드 에러가 있고요. 요걸 곱한 값이 0.032에선 0.035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이 어찌되었건 이 confidence interval의 의미는 뭐냐면은 컨트리 A와 컨트리 B의 도네이션의 차이 정도는 요 정도에 위치할 거란 거죠. 0.2라고 0.28 정도의 차이가 위치한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는 0.246인데 실제로 얘네 둘 차이의 모수는 어디 정도에 위치할 것이냐? 0.21에서 0.28 정도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p-value는 0.0001이에요. 이 p-value는 뭐냐면은 자, 이 얘기죠. 얘네들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0.246이죠. 차이는 이 2.246이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거보다 양측 검정을 할 때 이거보다 같거나 큰 값
집들이 발견될 확률. 다르게 표현해서 두 모비율의 차이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246 혹은 얘보다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은 몇 프로쯤 되냐? p-value는 어느 정도냐? 0.0001 보다도 작은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01%보다도 작은 거죠. 그러면은 영가설이 여기에서는 영가설은 파이 b 빼기 파이 a 이퀄 0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네 이 영가설이 틀리다고 하지 못할 확률은 0.000, 0.01%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영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죠. 즉 정확한 두 나라의 비율의 차이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았을 때 두 나라의 비율의 차이는 0.21에서 0.28 정도 사이에 위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가설에서 맞다고 생각했던 이 0은 저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설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른 문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24번 문제. 자, 2016년에 시행된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은퇴한 분들과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가르드닝, 소위 말하는 정원 가꾸기에 들이는 시간이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조사가 한번 됐어요. 뭐 어찌 보면 좀 뻔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은퇴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4.6시간을 쓰시고요. 하루에 가드링은 4.6시간이면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명수는 875예요. 인서비스 현재 뭔가 어찌되건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75. 뭐 여기도 장난하는 게 많아요. 오이오죠. 자,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요 정도는 일단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뭘 알 수 있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민을 한번 볼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변수, 특히 양적 변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레인지랑 이걸 항상 결부시켜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양적 변수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number of hours죠. number of hours는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최소값은 0이죠. number of hours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평균이 4.65지만 가장 작은 값은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값은 뭐다?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엠피리컬 룰에 따르면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95%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 보시면은 4.65 안에서 1.80이라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는 거죠. 즉 4.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8을 해도 이 3.6이니까 대략 1.1부터 8.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베리에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정규 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분포를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와 있고 레인지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개스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2.75인데 1.47 있는 거죠.
즉 2.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1.47이니까 1.5 정도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스큐드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스큐드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변수들에 비해서는 스큐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스큐드 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극단치의 값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충분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예상할 수 있죠. 갑자기 쓸데없이 표현이 좀 그렇죠. 갑자기 굉장히 가드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가드닝을 전혀 안 하는 비율이 적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nduct all parts of significance test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영가설부터 해볼게요. 영가설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네, 다시 한번요. 자, 영가설 같은 경우는 retired 마이너스 in service는 제로고 대립가설은 똑같이 하고 0과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차이는 얼마다? 1.9예요. 그러면은 1.9 플러스 마이너스 t.02인데 95%라고 그랬죠? 따로 95% 하는 얘기는 없네. 여기 있네. 알파 레벨이 0.05니까 95%죠. 그러면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인데 얘네 둘을 더하면은 1400이네요. 1400이고 1398이니까 충분히 크니까 이거는 뭐랑 중거에서 하면 된다? G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1.96인 거예요.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인데 스탠다드 에러는 여기에서 875분의 위에 올라가는 게 뭘까요? 위에 올라가는 거. 요 위에 올라가는 게 1.8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1분의 s1 제곱일 거죠. 즉 스탠다드 에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n분의 s1 이 형태로 하는데 우리가 두 개를 하나를 합쳐서 스탠다드 에러 해야 되니까 요거는 1.8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에러 정해서 가설 검증하는 거를 두 번째 보고서에 할 때 저거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면 여러분들이 틀린 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525를 한 다음에 1.47의 제곱을 하는 거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찌됐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여기는 이 얼만큼 몇 스탠다드 에러만큼 저 값이 떨어졌냐. 즉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다고 0을 즉 여기가 두 개가 같다고 하는 영가설 가격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1.9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약 21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값이죠?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value는 당연히 0.000 하여튼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택, 영가설은 기각. 즉, 두 집단 간의 가드닝 평균 시간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if you were to construct a 95% of confidence interval comparing this means
Would it contain zero? 어떻게 될까요? 영가설에서 제시된 0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21 스탠다드 에러나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0이 맞다라고 정하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따로 스탠다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do you think that distribution of hours on gardening is approximately normal? Why or why not?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does this affect the validity of your inference? 여기서 다시 나오는 개념이 이 로버스트 개념이 다시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띄고 있으면은 샘플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도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 즉 CLT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모집단이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은 일정 개수 이상의 샘플이 커야만 CLT를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미 N의 개수가 각각 집단별로 이미 충분히 크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각각의 N의 집단의 개수가 120만 넘어도 충분하게 T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를 굳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샘플의 개수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것, 즉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추론하는 것 정도에는 전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7장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학적인 부분들, 공식 부분에도 물론 중요함을 두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나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논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시 쉬었다가 9장의 파워포인트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챕터 9로 돌아왔어요. 챕터 9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사회통계학을 배우면서 어찌 보면은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물론 더 어려운 부분은 많죠. 사실 우리 학과에 김현식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통계학을 계속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기도 한데 보통 한 학기에 배우는 사회통계학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이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고 가장 내용의 깊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선형회귀 방정식이에요. 물론 사회통계학을 얼마큼 빨리 진도를 나가고 무슨 내용을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형회귀 방정식을 선형회귀 모형을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뤄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선형회귀 모형을 안 다루고 아노바, 즉 분산 분석을 다뤘었는데 이번 작년부터는 아노바를 스킵을 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노바를 언젠가는 배울 수도 있어요. 아마 김현식 교수님과 배우거나 다른 형태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노바를 제가 굳이 스킵하는 이유는 아노바에서 배웠던 논리가 결국은 이 선형회귀 모형을 심도 있게 공부하면 다 이걸로 커버가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저는 이제 코릴레이션도 이번 학기는 커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은 중요하지만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선형회귀 모형으로 다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형회귀 모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아노바와 코릴레이션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제가 제한된 시간을 모두 할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 학기도 역시 선형회계 모형을 약 2주에서 3주죠. 3주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주 반 정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선형회계 모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모형과 우리가 배운 내용들과 어떤 면에서는 있다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비교죠. 비교 더하기 추론이에요. 자, 첫 번째 비교의 개념. 즉 비교의 개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맥락 안에서 보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맥락 안에서의 이해 라는 거죠. 다만 이 맥락 안에서 이해가 이 비교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 대졸과 비대졸, 수도권과 비수도권. 물론 분산 분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웠다면 3개 이상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2개로 한다면은 2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개의 집단으로 각각 나누면 우리는 그 집단의 통계치를 알 수 있죠. 양적 변수일 경우에는 평균,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비율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양적 변수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질적 변수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어느 정도 판단은 돼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원칙은 있죠. 질적 변수를 가지고 양적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양적 변수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적 변수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소득 같은 경우 그냥 당신의 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소득이 중간소득보다 위입니까? Yes? 아닙니까? No.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7장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 양반 존재한다는 거를 얘기하냐라고 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는 뭐냐면은 이미 집단 A와 집단 B의 평균 혹은 비율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비교의 개념이 들어가는, 비교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교가 하는 기준이 2개일 경우에는 나눌 수가 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약에 2개라는 것은 2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된 질적 변수인데 만약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질적 변수가 아니라 연속 변수의 형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질적 변수로 나눌 수 있지만 독립 변수가 학력 즉 끝까지 마친 연수가 과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부로서 같이 산 혹은 예를 들어서 그 연애를 한
기간.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연애를 한 기간이 과연 결혼하고 나서의 행복의 정도와 영향이 미치는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금수저 이런 얘기 하지만 아버지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독립변수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연속변수의 형태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물론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평균 이상이냐 중간급 이상이냐, 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이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뭐 나눠? 연속변수 정보가 다 있는데 이 연속변수 정수를 그냥 쓰면 되지. 뭘 나누기는. 즉 아버지의 소득에 따라서 당신이 공부한 학교 연수에 따라서 내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 연애했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중간값보다 높다 낮다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면 중간값보다 높은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월 평균 소득이 중간값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야. 근데 300만 원보다 높은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 얘기는 301만 원과 3001만 원을 같은 그룹에 높은 거고 299만 원과 2만 9천 원을 같은 그룹에 넣어버린 거예요. 300만 원을 가지고 기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즉 독립변수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연구 문제의 출발이라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하면은 많은 정보를 유실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비교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비교는 두 가지 집단으로 할 수 있지만 비교 이외에 다른 방법, 즉 이 챕터 9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모형을 만들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물론 7장도 독립변수의 변화예요. 다만 그 독립변수의 변화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7장은 남자냐 여자냐, 여자에서 남자로. 정확히 말하면 변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구분에 따라서, 구분이죠. 근데 우리가 9장에서 배우는 거는 독립변수의 변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무슨 얘기냐?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의 소득이 커질수록 반대로 아버지의 소득이 작아질수록, 당신의 학력이 길수록 당신의 학력이 짧을수록, 당신이 연애한 기간이 길수록 당신이 연애한 기간이 짧을수록 종속변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는 것이 9장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왼쪽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부분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즉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독변, 표현이 좀 그렇죠? 종속변수의 변화를 종변, 예측하는, 즉 프리딕트하는, 예측하는 뭐를? 모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형.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7장과 달리 9장은 기본적으로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모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즉 모형 형태는 뭐냐면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즉 관계의 설명을 하는 거고, 이 관계의 설명을 무엇로 할 거냐? linear. 우리나라 표현하면은 선형 모형으로. 즉 선형 모형을 어떻게 해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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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죠? y equal a 플러스 bx라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 왜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선형함수로만 설명할 수 있나요? 물론 선형함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독립변수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면은 그거보다 하나 더 발전된 게 선형함수인 거죠. 점점 더 발전해요.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만 배우겠다는 거죠. 선형함수. 리니어 리그레이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선형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챕터 9에서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또 뭘 해야 되냐?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 즉 만약에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샘플을 가지고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 관계가 어디에? 모집단에서도 나타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모집단에서도 나타날지. 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한 논리가 9장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샘플을 본다면은 이 샘플의 관계에서 샘플의 정보를 통해서 설정한 관계가 모집단에서도 나타날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이 채널이란다. 9장의 핵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Example, Regression Analysis for Crime Indices. 즉 테이블 9에 보면은 미국의 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미국의 50개 주, 51개 주에서 죄송해요. 순간 욕 나올 뻔했네. 51개 주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주별로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과연 어떤 주가 이 살인의 비율이 높냐는 거죠. 어떤 범죄에서 제가 이거 변수를 좀 보긴 봐야 돼요. 어찌됐건 murder rate, 살인율이 얼마큼 높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이 폭력 범죄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Anyway,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moderate예요. 즉 주별로 어떤 살인의 어떤 비율이 있는 거죠. 어떤 범죄에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AK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어떤 주냐면은 이제 아르칸사라는 주예요. 아르칸사는 여러분들이 잘 뭐 많이 못 들어본 주죠. 여러분들이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만 많이 들어봤지 아르칸사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리틀 락을 수도로 하는 굉장히 조그만 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모르시겠지만 클린턴 대통령 여자 클린턴하고 남자 클린턴이요.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 주지사를 하고 예전에 대통령을 2번 했었죠. 섹스 스캔들로 좀 약간 오명이 있었던. 근데 이 아르칸사 같은 경우는 머더레이트가 9.0이라는 거예요. 9.0인데 예를 들어서 CA, 여기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는 머더레이트가 13.1이에요. 반대로 DE, 여기는 정말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델라웨어란데요. 델라웨어라고 굉장히 조그만 미국의 동부에 조그만 주가 있어요. 즉 주별로 저 머더레이트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즉 왜 이런 머더레이트의 차이가 어디서 연원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과연 이런 머더레이트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냐라고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그 주의 poverty rate, 그 주의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즉 뭐 이 poverty rate는 그 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가난 기준선 미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칸사는 9.1%, 뭐 아까 캘리포니아는 18.2% 등등등등. 저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독립 변수는 poverty고요. 가난한 정도고. 종속 변수는 moderate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7장까지만 배운 내용을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시 규정해야 되느냐? 종속 변수는 상관없어요. moderate는 상관없지만 poverty rate를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poverty rate가 총 51개 주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이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특정한 숫자, poverty rate를 딱 분포를 보고 나서 그냥 미디안보다 큰 거로 볼 수도 있고 poverty rate를 보고 평균보다 큰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poverty rate를 뭐 10%, 20%, 5%, 10%로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집단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7장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서 해야 한다면은 요걸 반드시 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poverty rate가 미디안보다 높은 집단은 1보다 미디안보다 낮은 집단은 0 이런 식으로 집단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9장을 배우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9장에서는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에 있는 상황도 커버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선형, 리니어 모델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선형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We want to test the model. 모델을 보거든요. 어떤 모델이냐? The extent to which. The extent to which는 얼마나라는 표현이에요. Poverty rate is associated with murder rate. 가난한 비율이 살인 비율에 영향을 주는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sociation 두 가지의 관계를 뭘로 보냐? linear relationship으로 우리는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가 과연 appear among population. 우리가 만약에 표본을 통해서 뽑았다면 이 관계가 population에서 나올지를 estimation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association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 fit, 정말로 얼마나 이 모델이 how well model explains the association, 얼만큼이나 잘 이 모형이 이 두 변수,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선형 관계로 설명할지. 두 번째는 정말로 이 관계가 모집단에서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얼만큼 잘 우리의 선형 모형이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주 차의 1차 시에는 이 선형회귀 방정식, 자꾸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선형회귀 모형, 제가 1차 방정식 입에 붙어서 그래요. 선형회귀 모형의 기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주차에서 13주차까지는 쭉 이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14주차에 아마 1차 시는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고 14주차의 2차 시는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간의 관계를 보는 카이-스퀘어 분석을 우리가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주차의 첫째 시간까지 1차 시까지 카이-스퀘어를 볼 거고 마지막으로 15주차의 2차 시에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총정리하면서 통계학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큼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끝내겠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제가 지금 핸드폰 옆에다가 놔뒀는데 이 빅스비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 혼자 지금 켜졌어요. 좀 웃기네요. 제가 이걸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장의 교과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저와 같이 본격적으로 이 9장의 선형회귀 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